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배워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입니다. 국익 중심 균형 외교를 표방하는 이재명 후보의 롤모델, 두테르테 대통령일까요? 잠시 후에 이재명 후보의 균형 외교의 실체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적성국이다. 일본이 군사 대국화할 경우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될 것은 바로 한반도다. 과거 이재명 후보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일 외교의 기조가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북 정책은 무엇일까요? 하노이 노딜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이 실용주의적 통일 외교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를 맡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사무처장 이아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이 위험한 이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미중 갈등과 한일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보연대 김성균 정책교육국장입니다. 네, 김성균 국장님은 이재명 후보의 외교관에 대해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진보연대 김진현 정책교육국장입니다. 네, 김진현 국장님은 이재명 후보의 국익 중심 균형 외교에 대해 중국의 대외 팽창 정책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진보연대 임필수 정책교육실장입니다. 네, 임필수 실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실패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적 통일 외교의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주시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로 균형 외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국익 중심 균형 외교입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겠다.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되 다른 분야에서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겠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관계 개선을 꾀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짓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이 국익 중심 균형 외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진현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균형 외교란 과거 한국의 노선이 미국 편향적이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이동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과거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10차 토론회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 예속적인 관계로 가고 있다고 네.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7년 한국지방신문협회 토론회에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필리핀이 그동안 미국과 주종 관계였는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선언하자 미국과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죠?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제적 이권을 대가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의 정책을 용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게 남중국해 논란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 지역에 인공섬을 만들고 남중국해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국내외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외교 정책을 배운다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국익을 중시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역시 당선 후에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있다면 중국의 위협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간단하게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의 대외 팽창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현 국장님이 좀 마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중국 공산당은 1970년대 개혁 개방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대신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민족주의를 활용해 중화민족의 부흥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식 경제 성장 모델에서 나타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착취나 극심한 양극화는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으로 정당화했고요. 하지만 최근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각종 사회적 불만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반대와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대외 팽창 정책을 활용한 것이죠. 중국 공산당이 반대와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내부 단속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래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처벌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CCTV로 안면 인식 시스템을 구축해서 감시하겠다는 거죠. 네. 반부패 개혁을 빌미로 2017년까지 반대파를 포함한 140만 명의 당원을 숙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언론과 학교에서는 서양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관련된 7가지 주제와 관련된 보도나 토론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보편주의, 언론의 자유, 네. 사법부 독립, 네. 시민사회, 시민의 권리,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오류, 정경유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국제사회에서 이 중국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대외 팽창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영 국장님. 예.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탄압 행위를 지지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컨대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량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원조, 네. 대만을 인정하는 국가에는 절대 원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중국식 통치 방식과 친화적인 독재 국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대외 원조 대상국 상위 10개국 중 5개가 독재 국가였습니다. 중국의 그런 대외 정책 기조가 사실 상당히 문제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원조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군사적 팽창 시도 역시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100년의 국치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강군몽을 개혁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팽창주의를 시사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9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공개 선포했습니다. 통일을요? 지금 네.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네 보입니다. 네. 중국의 이러한 위험한 군사 전략은 아시아 전체를 전쟁 위험에 빠뜨립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근데 하지만 그 국내에서는 사실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친밀하고 아무리 중국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건 소탐대실로 귀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탐대실이다. 네. 중국은 현재 첨단 산업 진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꾀하려고 노력 중이고 기술력을 따라잡으려 하는 핵심 목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중국 제조 2025 전략이 있는데요. 국가가 나서서 기업에 보조금도 지불하고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도 도와주면서 중국 기업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시장 개방을 대가로 해외 기업들의 첨단 기술 이전을 공공연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 발전이 다른 국가들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빼앗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 발전이 일종의 제로섬 게임과 같다. 뭐 그런 설명인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1990년대 중국은 국가 주도로 저임금, 환율 조작 정책을 펼치면서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부터 노동집약적 제조 공장을 빼앗아왔고 수출 국가들의 수출 물량도 빼앗아왔습니다. 중국 제조 2025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유럽의 자본집약적 제조 물량도 빼앗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료 화면이 나올 것인데요. 2018년 4월 4일 한국경제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독일 싱크탱크 메릭스가 뽑은 중국 제조 2025의 고위험군 국가입니다. 만약 중국이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이나 첨단 기술을 세계에 전파해서 타국에서도 경제 성장이 발생하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하기 나름이네요. 네.
하지만 중국 경제 발전은 엄청난 규모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과잉 착취 덕분인데 이것을 다른 국가들이 따라하긴 어렵습니다. 또 중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전해 오거나 독자 개발한 기술은 중국 밖으로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적 이득을 위한 이런 친중국 행보가 소탄되실 것 같다. 그런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이 중국의 대외 팽창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이 아시겠지만 1대1로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중국과 유럽을 잇는 철도와 해상 경로 건설 계획을 말하는데요. 네. 겉으로는 경로에 포함된 모든 국가의 공동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저개발국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항구와 같은 인프라를 건설한 후 빚을 대가로 장기간의 독점 사용권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겉과 속이 많이 다르네요. 1대1로 프로젝트의 실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경제적인 성격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군사적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1대1로 프로젝트가 경제적 성격이 있지만 현지 국가의 경제 발전이나 기술력 및 경험 획득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대부분의 인프라 건설을 중국 국유기업이 수주받아 중국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서 건설하기 때문이죠. 건설하고 나서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중국이 스리랑카에 건설하고 70%의 지분을 얻은 후 99년간 운영권을 얻은 한반토타 99년. 항구는 네. 상업적 유용성은 거의 없지만 군사적 요충지라서 중국 함선들이 정박할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중국 공산당의 이런 정치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던 그런 한 축인 경제성장이 둔화가 되었죠. 그러면서 중국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감시와 처벌 체계를 구축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민족주의적 팽창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한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어땠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위험한 패권주의를 보이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중국 문재인 정부는 친화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 친화적이군요. 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중국 공산당의 횡포에 불만을 가진 국가 지도자들은 아무도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자신에 반대하는 홍콩 노총을 해산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기억합니다. 네, 자료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최소 29개의 노동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홍콩 탄압의 강력한 무기인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이 논란이 되던 당시 중국은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던 문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는데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상당수의 국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과 비교하면 의도적인 침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럽네요. 문재인 정부가 패권주의적인 그런 중국의 행보에 친화적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이런 외교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이 이재명 후보의 그 균형 외교라고 하는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의 중화민족 우선주의와 대외 팽창주의는 아시아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고 저개발국을 빚더미에 앉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균형을 잡겠다고 중국의 친화적인 노선을 선택하고 국익을 우선하겠다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구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위험한 정치 경제적 행보를 지지하거나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남한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익 중심 균형 외교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중국의 위험한 그런 대외 팽창주의를 묵인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실익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네요.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가 두테르테 대통령을 배우자거나 균형 외교를 계승하겠다 이런 입장이라 우려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완전한 우방 국가냐?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이 분명한데 일본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언젠가 독도를 인계철선으로 관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아주 강경한 입장이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성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일본을 이렇게 경계하는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일본을 이제 적성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적성국.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네. 2016년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소미아가 통과될 당시에 일본의 군사적 적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글을 남긴 것인데요. 네. 한편 이제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재조명하면서 작년이죠. 2020년에 그 한국의 트럼프다라는 식으로 트럼프다. 네, 그렇죠. 네. 의미심장한데 어쨌든 한국의 트럼프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은 그런 일본의 보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답글식으로 페이스북을 남긴 것이었는데 이때도 과거에 자기가 했던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적성국이라는 발언을 여전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고. 네. 네. 그럼 당연하게도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 경제나 외교 모든 부분에서 일본이랑은 선린 우호적 관계이긴 하지만 군사 부분에서만큼은 여전히 적성이 유지되고 있다. 나눠서 설명한 그렇죠. 거네요. 그런 네. 식으로 군사 부분에 해명한 듯한, 그러니까 한정한 듯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제대로 된 해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제대로 된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게 군사 부분에 국한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자신의 발언이 미칠 영향을 좀 줄이려고 네, 축소하려고 한 예, 것 같은데요. 하는 네.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군사 부분에서 적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건 곧 무력 충돌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그렇죠. 되는군요. 간단히 네. 말하면 적이기 때문에 서로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발언은 적성국가라는 것을 약화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조한 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건 굉장히 큰 외교적 결례인데요.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사실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을 그렇죠. 해야 하는 이 것인데 토시 하나가 중요하니까. 네. 이 상대국에 대해서 그냥 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더 말할 필요 없이 굉장한 외교적 결례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일본 유력 정치인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성국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정말 아찔하죠. 정말 난리가 전 국민적으로 났겠네요. 사달이 네. 났을 겁니다. 이런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발언이 양국 관계를 파탄시킨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일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당시 일본에서 일군의 지식인들이 이를 좀 진정시키고자 유의미한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에 한일 갈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한국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를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활활 불타올랐었는데요. 바로 민감한 이 시기에 사실 일본의 일군의 지식인들이 이제 한국이 적입니까? 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서명운동했군요. 네, 저 이제 자료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사진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제 당시에 그 뒤에 배경을 보시면 한국이 적입니까? 라고 써 있는 서명운동 홈페이지 화면이고 그 앞에 계신 분이 이 운동을 주도했던 와다 하루키 교수입니다. 네. 제가 그 옆에는 또 글씨를 좀 따왔는데 이분들의 입장을 몇몇 좀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네. 일단 일본이 식민 지배란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립하려고 해도 특별하고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들 역시 사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양국 관계의 기초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존중은 해야 된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듯이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좀 촉구했었는데요. 이렇게 2019년에 그렇게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치닫는 와중에도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네. 하는 흐름이 일본 내에 실제로 존재를 했다. 근데 다만 한국에서는 너무나 크게 한일 관계 그 반일 민족주의 선동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아쉽네요.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게 양국의 관계가 격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그것을 좀 저지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일본 내의 흐름과 만나지 못했어서 좀 아쉬움이 큰데요. 오히려 만났으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 국내에서는 오히려 반일 감정이 더욱 격화되는 방식으로 흘러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추측은 합니다만 당시를 떠올리면은 좀 가장 큰 부분은 반일 감정을 추스르기보다는 이것을 더욱더 부추겼던 여권 핵심 인사들이 그런 언행이 네. 그 주된 이유가 아니었나.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렇죠. 네. 그때 생각해 보면 대표적 인물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었는데요. 네, 기억납니다. 2019년 7월 당시에 죽창가를 올리면서 이제 그런 반일 민족주의를 굉장히 선동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움직임이 충격적이게도 2020년 4.15 총선을 겨냥한 것이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계산되었다. 그렇죠. 네. 계산된 거였다는 거예요.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면 이제 이 자료 화면은 SBS가 단독 보도한 화면을 이제 갈무리해 온 것인데 네. 친일 반일 대결 구도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 민주당 내부 보고서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대외주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된 것인데 이것이 그래서 이제 보도가 되기까지 된 건데 한마디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타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 충족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대외관계조차 자신들의 집권이라는 그런 이익에 종속되었다. 그런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일본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의 이런 태도와 거의 연장선상에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적성국가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이다 같은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런 의미에서 이 발언으로 거두고자 하는 건 역시나 자신의 인기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활용을 이익, 하네요. 그렇죠. 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뭐 외교도 종속시킬 수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일 외교의 기조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한일 양국 관계의 악화가 단순히 이런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평화운동, 사회운동에도 치명적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게 평화운동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은 일본 내에서도 자국 안보를 위해서 좀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힘을 실을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웃 국가랑 이제 적대 국가가 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평화헌법과도 평화헌법. 관련이 된 문제인데요. 네. 일본은 패전 후에 평화헌법이라는 걸 제정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자료화면과 함께 잠시 살펴볼 텐데 제목부터 보시면 일본국 헌법 제9조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잠시 보시면 1번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그리고 2번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 해, 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전후에 제정되고 나서도 일본의 우파 세력은 이것을 끊임없이 개정하려고 시도를 그럴 것 했었습니다. 같네요. 네. 네. 반면에 이걸 이제 막아왔던 이런 개정을 막아왔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일본의 반전평화 운동을 지지하는 시민운동과 그리고 화사회운동과 그리고 시민들이 네. 이런 개정 시도를 이제 저지를 해왔던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돼서 만약에 정말로 적대 국가가 되면 당연히 이 두 축의 세력이 있다면 일본 내에서 뭔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쪽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그렇겠네요. 네. 한국의 사람들이 의도하든 안 그렇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서 일본 평화헌법이 실제로 개정되게 되면서 그리고 일본이 군대를 가지게 된다면 정말 동북아시아는 군비 증강의 악순환에 계속해서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일 관계 경색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끼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한국의 평화운동이 이 평화헌법을 수호하는 일본 민중들과 연대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조차 국내의 정치적 인기 그리고 집권이라는 사익에 종속시킴으로써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남북 경제 발전,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남북 관계를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기조에 기대감을 가지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임필수 실장님, 이 실용을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의 대북 정책 기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실용적인 그 남북 상생 경제, 실용적인 평화 체제 굉장히 좋은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이 좋은 것들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혀 실현될 수 없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분명히 드러났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떠한 유의미한 진전도 없었었죠. 어떤 점에서 그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북한 핵 문제를 두고 그 미국과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가 담판을 벌였다가 그것이 깨진 게 바로 하노이 노딜입니다. 네, 유명하죠. 그 하노이 노딜이 2019년 2월 달에 있었는데요. 이 하노이 그 노딜이 있은 후로부터 사실은 남북 관계는 오히려 계속 악화 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하노이 노딜이 발표된 다음에 오히려 미국의 그 민주당, 공화당 이 양당 모두 하노이 노딜 환영 논평을 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정상회담이 성사되어야 뭐 환영한다 이런 논평을 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공화당, 민주당, 양당 모두 오히려 결렬을 반겼다. 왜 그런 거죠? 그 양당의 그 대표들이 했던 얘기를 직접 인용을 해보면요. 네. 당시에 이제 공화당의 그 상원 원내대표인 그 미치 맥코넬 같은 경우에는 네. 나쁜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보다는 회담장을 나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요. 네. 민주당 소속 그 하원 의장인 그 낸시 펠로시 역시 북한이 굉장히 조그만 걸 제시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한마디로는 배드딜보다는 노딜이 낫다. 즉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 결렬이 더 낫다라고 민주공화 양당의 그 의회 내 대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셈이죠. 나쁜 합의를 할까봐 걱정이 많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정상회담을 하려고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노딜이 낫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모두 합의하는 뭔가의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게 무엇이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 눈앞에 보이는 핵무기를 북한의 핵무기를 다수 없앤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서 새로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비핵화가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공화당, 민주당 양당의 그 양당이 공유하는 바죠. 그렇게 그러려면은 북한이 실제로 뒤에서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신뢰를 줘야 그렇죠. 그러려면 북한이 얼마만큼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최선의 어떤 기초적인 사실 확인이 있어야 되고 그로부터 이제 어떻게 점진적으로 그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배강의 스케줄에 대해서는 또 최소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공유하는 시각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것이 이제 미국이 말하는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 보통 CVI는
CVI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비핵화를 이제 일거에 달성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계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북한이 얼마만큼의 어떤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혹시 그 비밀 핵시설은 없는가, 그다음에 생산된 핵물질이나 핵무기는 어디에 얼마큼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을 공유해야지만이 실제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유의미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것이 이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과 북한이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달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의 비핵화 입장이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북한이 말하는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요구하는 전반적인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객관적 팩트에 대한 팩트에 대한 공유랑 이제 전반적인 이제 비핵화 일정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스케줄에 대한 대강의 합의 이거는 없는 상태로 그냥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핵무기를 일정 정도 동결 감축하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가하고 있는 제재를 일정 정도 해제하고 네. 이런 식으로 수평적, 동시적으로 협상을 한다. 이것이 이제 북한이 말하는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군요. 미국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뒤에서 북한이 얼마나 그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을 이런 수 있죠. 식의 네. 이제 협상은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이제 공화당, 민주당 양당의 시각인 것이죠. 네. 네, 요약을 좀 해보자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CVID와 북한이 제시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이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사실상 남북 상생 경제든 실용적 평화 체제 등 간에 너무 먼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노이일 노딜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협상 결렬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때까지 이제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을 했는데 그렇죠. 운전을 했는데 이게 좌초가 됐으면 운전자한테는 그럼 책임이 없느냐 뭐 이런 문제를 당연히 네.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들려면은 그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존 볼턴이 낸 책을 한번 네.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그 책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은 2018년 4월 달에 이제 판문점에서 1차 남북 정상회담이 기억합니다.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이제 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포함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그리고 1년 안에 비핵화 당시 문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1년 안에 비핵화를 해라라고 요청을 했고 북한도 여기에 동의했다라는 말까지 네. 이제 미국 측에 전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북한이 1년 내에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를 이제 당시 문 대통령이 그걸 갖다 보증을 했던 셈인데요. 네.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개시가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추진이 되는데요. 근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5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그 북한의 태도가 당신이 나에게 들려준 얘기랑 다르냐라고 의문을 제기를 한 것이죠. 즉, 문 대통령이 미국 측한테 해준 얘기와 그다음에 북한이 직접적으로 미국에 한 얘기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할 의사가 충분하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막상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보니 북한의 태도가 달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전달했거나 아니면 정말 북한의 태도가 180도 바뀐 거거나 임필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에게 각각 서로
서로 모순된 신호를 보내가지고 아. 보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제 회담이 파탄이 나고 네. 양국 모두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한번 추정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쪽한테는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CVID 방식의 비핵화에 동의했다. 그것도 1년 내에 비핵화한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 측에게는 북한이 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시, 즉 수평적이고 동시적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모순된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책임이 있네요. 네. 그래서 볼턴 전 보좌관이 문 대통령을 보고 조현병 환자 같다라고 굉장히 그 책에다 썼는데 이 말이란 것은 굉장히 서로 완전 모순된 얘기를 아무 모순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이쪽에서는 했다라는 이쪽 말, 저쪽에서 저쪽 말. 뭐 네.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네. 경매를 잘못 써서 양쪽에서 뺨을 맞았다. 뭐 그런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북한의 반응도 궁금해지는데요. 북한은 어땠죠? 네. 사실 북한은 협상이 결렬됐는데 오히려 직접 협상을 했던 거는 이제 미국 쪽인데 미국 쪽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 쪽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 쪽에 굉장히 격렬한 분노를 표시했었습니다. 네. 2019년 8.15 경축사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가 이제 막 한일 갈등이 앞에서 언급했던 한일 갈등이 그렇죠, 막 그렇죠. 고조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8.15 경축사에서 이제 남북 경협, 그다음에 평화 경제를 통해서 남북이 함께 협력하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겨내고 나아가 단숨에 이제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며 크게 웃을 노릇이다라고 이제 기억납니다. 강하게 이제 비난을 했던 거죠.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때 이제 남조선 당국의 배신적 행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인 2020년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을 때도 당시 북한 쪽에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변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그랑수를 번복해 놓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시 재차 다시 한번 남한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퍼부었는데요. 네. 오그랑수란 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말인데 네. 북한 쪽에서의 표현으로는 이제 겉과 속이 다른 행동. 그래서 남을 속이는 행동. 뭐 이런 것이 이제 오그랑수라는 건데요. 결국 북한이 반복했던 그거를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 어떤 일관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뉘앙스를 네. 보면은 대체로 남한이 북한 쪽에 와서 자기들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행동이 다르다. 이런 계속 뉘앙스를 갖고 있고 계속 남한이 뭔가 배신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북한이 회담 당사자인 미국이 아니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앞뒤가 다른 행동, 말이 다르다. 약간 이런 것 아니냐라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란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이 CVID와 북한이 제시하는 이 조선반도 비핵화 이 두 가지 사이가 양립이 가능하다는 극히 주관적 희망에 부풀어서 어설픈 한반도 운전자 외교를 했고 그리고 그러다 파탄을 겪은 것이다. 하노이 노딜이 바로 그런 단적인 사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는 8월 22일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 실용주의적 통일외교, 이재명은 합니다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이재명 후보 역시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실용주의 그다음에 뭐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구체적인 말을 보면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거나 일괄 타결하는 빅딜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조건부 제재 완화, 스냅백이라는 영어 표현도 있는데요. 조건부 제재 완화, 스냅백과 단계적 동시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제재를 복원하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현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기가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그런 기조와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재명 후보의 구상도 사실은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계적, 동시적 이런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말하는 그 CVID보다는 북한이 말하는 수평적, 동시적 협상, 즉 북한식 조선반도 비핵화에 훨씬 더 가까워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이재명 후보가 그 조건부 제재 완화, 그 스냅백을 적용하면은 모든 것이 이제 만사 형통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스냅백이라는 거는 당연히 만능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그 협상에서도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얘기죠. 그렇죠. 뭐 스냅백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건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네. 하나만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가장 핵심은 결국은 그 비핵화 경로에 있어서 미국이 바라보는 경로와 북한이 바라보는 경로,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경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기본 옵션으로 생각하는 게 여전히 북한식의 조선반도 비핵화에 가까워 보인다는 것이 아주 가장 결정적인 쟁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지만 근데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북한이 생각하는 그 비핵화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불일치하다. 이것 때문에 사실 실패를 했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북한식 비핵화 경로에 좀 더 가까운 거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께서 이제 어쨌든 자기가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설득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만나서 설득하려고 노력해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입장이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노이 노딜이 말해주는 이제 역사적인 교훈이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는 그 이전까지는 이제 그 진행되던 그 대북 제재의 효과 연장만 하다가 최근에는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한 인권 문제 등을 제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도 발표를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그 실용주의적인 통일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 실용주의 자체가 실행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스냅백 조건부 제재 완화라는 아주 간단한 장치만 있으면은 한반도 운전자로 다시 등극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신중한 검토를 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이 역시 굉장히 주관적 희망이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선거이기 때문에 하는 네. 그런 빌공짜의 이제 공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통일 정책은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용주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긴 시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널들의 정리 발언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운동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균형외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김진영 국장님부터 차례대로 그 다음에 그 김성윤 국장님, 그 다음에 임필수 실장님 이 순서대로 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중국 공산당의 위험한 행보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은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거나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정치적 자유와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게 유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재명 후보가 표방하는 소위 국익 중심 균형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운동 역시 중국 공산당의 노동 탄압과 인권 탄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평화로운 아시아를 지향하는 연대운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저도 아까 대담 때 사회자분과 대담 때 말씀드렸듯이 평화운동을 개정하고자 하는 우파 세력의 흐름과 이것을 저지했던 반전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운동가 시민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후자, 그러니까 평화헌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이 시민들에게 힘을 싣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이 평화헌법,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평화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인데요. 그것은 구조에도 쓰여 있듯이 성실히 국제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일본에만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징벌적으로 일본만 지켜야 되는 가치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볼 수가 없겠죠. 국제평화를 성실히 바라는 것인데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정신을 이제 새기면서 함께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평화헌법의 개정을 막는 민중들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 보내줘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위해서 사실 한일 관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더 나아가서 이 연대를 바탕으로 좀 반핵 평화를 지향하는 어떤 여러 움직임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올 초에도 이제 3월에 있었던 비키니 데이에서는 세계 반핵 평화의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열리기도 했는데요. 좀 이런 반핵 평화를 지향하는 움직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좀 사회운동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남북 관계를 보면은 좀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좀 객관적 현실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유의미했던 국제적 노력이 있었다면 그것이 육자회담일 텐데요. 이 육자회담이 2007년도를 끝으로 해서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핵심 고서 제출과 그에 따른 검증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후로부터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반복했고 국제사회의 제재 수준도 이제 그에 따라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2007년 이후로 보면은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사례를 보면은 정권 후반기의 대북 관계가 정권 전반기보다 더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악화되었다는 것이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와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더 관계가 더 안 좋아진 상황이죠. 사실은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해서 진정으로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기 전에 남북 관계나 이제 북미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전망은 다소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정치 세력들 중에서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한이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이제 파기했다고 하더라도 남한마저 핵 개발에 나선다면은 이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일본을 포함해서 그 주변국의 핵 개발 의지를 더욱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지만 한국의 사회운동, 평화운동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든가 동북아 비핵지대화 창설이라는 좀 장기적 목표를 잃지 말고 반핵 평화운동을 좀 꾸준히 앞으로도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 그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국익 중심 균형 외교, 실용주의 외교 정책이 위험하고 또 실현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까지 세 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경제 노동, 정치 그리고 외교 정책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해 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그런 이유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